다시 생물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수많은 그 이른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한 하이브리드 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거라든지 늑대개, 벵갈 고양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생식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교배한 개체들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몇 대 잡종의 그냥 특징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군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인간이 우연하게 그 섞일 수 있는 두 종을 골라 섞으면, 갈라진 지 얼마 안 된 종을 섞으면 새로운 종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과학 뉴스 같은 거 간혹 보는데요. 2017년에 그 사이언스 논문에 갈라파고스의 핀치 유명하잖아요. 그걸 실험하는 그란트라는 부부가 한 관찰이 있었는데, 한 섬에 다른 섬에서의 부리가 큰 핀치가 유입됐대요. 근데 얘가 그 지역의 다른 종들보다는 적응적인 이점이 있어서 얘들이 살아남았고, 토착 핀치랑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남겼는데, 얘가 큰 부리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토착 종들보다 유리했는데 모양이 많이 달라서 근친 교배를 했대요. 그런데 6세대까지도 이어져서 그 정도면 그 신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라는 과학 소식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현재 스코어입니까? 2017년 논문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사실. 엄격하게 생각했을 때는 잡종 교배한 개체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근친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자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예를 들어서 A종이 사는 무리에 B종이 갑자기 태풍으로 몇 마리가 온 거예요. 근데 교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오진 않죠. 잡종들이 태어나더라도 원래 집단에 있던 순종, 이거 다 사실 이게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지만 걔네들하고 계속 교배를 하게 되면 DNA가 일부가 들어와서 자손 집단에서는 그때 태풍으로 왔던 B라고 하는 개체가 전해준 DNA가 남아있고 좀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저희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구체적으로 이입이라고 부르고, 유전자 이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다른 종에 있던 유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 근데 그게 새로운 적응의 사실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듣는 분들이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종, 동종, 잡종, 순종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전학적인 개념에서는 똑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 같은 유전자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인데,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진 순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라지 AA와 스몰 AA가 있잖아요. 아유, 생각난다. 그게 교배하면 라지 A, 스몰 A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잡종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성과 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순종이라고 불리는 유전적으로 순종인 게 섞이면 잡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과 잡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개념은 엄격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특정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개념인 거고, 어떤 종이 순종이다, 어떤 종이 잡종이다 얘기하는 그런 엄밀성은 사실 훨씬 떨어지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네. 잡종이란 말 자체가 네. 이렇게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교배 같아서.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뭐 잡종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낮춰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순종보다 잡종이 더 건강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잡종입니다. 다 잡종이죠. 우리 모든 잡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양쪽 피를 받아서 잡종이 됐잖아요. 네안데르탈린도 들어있고. 네, 우리 막 이 안에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마 어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48년이 되면 바다 물고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2048년이라고 하는 추산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해양 생태계 파괴가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인간들이 남획하는 것도 있고, 산성화가 일단은 굉장히 심한. 바다가요? 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녹아들게 되면 산성화되죠. 네, 산성화되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서 그게 바다에 녹게 되면 그 정도로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아졌죠.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 %입니까? 한 0.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400ppm이 넘었는데, 그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숨을 쉬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농도예요. 근데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총량이 다 더해져서 바다에 만약에 녹아들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바다하고 화학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니까,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맞죠. 그래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산성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지구상의 CO2 농도 한 번도 고정됐던 적도 없고, 바다의 pH가 항상 고정됐던 적은 없는데, 기온도 마찬가지고 빙하기가 있었고 해빙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급격하게 변화하는가. 맞아요. 생물이 적응할 맞아요.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면서 변화하는가. 진화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적응할 텐데, 너무 급격하게 발생하면 대멸종
멸종으로 이르게 되는 게 바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 변화는 우리를 포함해서 그냥 사실 제6 멸종 이렇게 대멸종 얘기할 걱정이죠, 정도로 걱정. 네. 중요한 게 온도예요?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그거를 양의 되먹임이라고 하잖아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태양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서 온도가 또 올라가고 북극 지역의 동토층에 있던 것들이 녹으면 거기에 들어있던 유기물들에 의해서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방출되고 이런 양의 되먹임이 있어갖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더 위험하고 하는 걸 딱 하나를 짚을 수는 없죠.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온도가 많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는 정확한 그 위치에 늘 우리의 큰 우산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지구랑 가까우면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큰 우산을 태양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양산. 그거 진짜 그런 제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터무니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름 천문학자들이 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한 생각이었냐면 금성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금성을 지구처럼 테라포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칼 세이건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태양과 금성 사이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중앙 포인트에다가 적당한 가림막을 펼치면 금성의 온도를 식힐 수 있을 거다 인공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지구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우주 양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죠. 예를 들면 큰 은박지 같은 걸 날릴 수도 있을 거고요. 조그만한 인공위성 편대를 띄워가지고 걔네로 태양빛을 가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 발사할 때 또 온실가스가 지구에 채워져요. 로켓에 들어있는 여러 연료들을 또 태우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지. 아, 그 효과가 어느 게 근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하려면 지구에 있는 연료를 엄청 많이 써서 해야만 그 수 킬로미터짜리 스케일의 가림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로켓 발사하는 것도 천문학자들은 더 많이 날리고 싶어 하지만 로켓 발사도 되게 지구 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 로켓 발사하는 게? 네. 비행기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맨날 뭐 로켓 새로운 거 한다고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정말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지구의 그 엔진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는 한 번이고 거기에 잘해서 한 번 차양막을 쳐놓으면 그 네. 효과는 기니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저도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어디까지 컨트롤을 해도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긴 하는데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 들으면 기겁해요. 저는 기겁하긴 했는데 근데 테크니컬하게 우산이 쓸모가 없어지는 게 태풍이 불면 쓸모가 없잖아요. 네네. 어차피 날려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날려보면 태양풍이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아주 그러네요. 중요한 오. 포인트예요. 아직도 같은 레벨로 혹시 실제로 밀려나겠네. 그쵸, 밀려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투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인공위성 편대를 띄워가지고 방충망처럼 태양빛을 가리기로 했다라고 하면 걔가 계속 거기 떠 있는 게 그러네요. 아니라 계속 서서히 밀려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밌네요. 이게 면적이 넓어야지만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막는데 면적이 넓으면 태양풍으로부터 밀려나는 게 더 빨라지니까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아, 아니죠. 그때는 이제 바람개비 원리를 우리가 이용해야죠. 아. 태양풍이 오죠. 바람개비를 어쨌든 걔가 돌려줄 거 아닙니까? 돌려주는 그 에너지로 얘는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약간 무한동력 아니고요? 무한동력, 거의 무한동력. 아니지, 이거 외부에서 에너지가 오잖아요. 태양풍이라는. 코리올리의 원리를 쓰면 모든 게 다 코리올리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네 진짜. 뭐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거 생각하면 태양풍이 운동량을 전달하면 얘가 이쪽 방향의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태양풍이 전달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시 동력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거죠. 그걸 갖고 거꾸로 동력을 돌려서 네. 이쪽 방향의 힘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일부는 도움이 될 텐데 밀려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인풋, 아웃풋은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밀려나요. 그렇게 해도 바람개비를 안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를 올리는 게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로켓을 쏴서 할 정도의 경제적인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 사실 얼마든지 더 나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안 가고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